반갑습니다. 정진천입니다. 자, 오늘부터요, 내고 관리반 진행을 맡게 된 실무종합 정진천입니다. 자, 오늘부터 1회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이 내고 관리반은요, 대상이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강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이 강의를 접하시면 이제 조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기본 이론을 먼저 그 마스터 하신 후에 여기 그 내고 관리반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개정된 부분들을 여기서 또 다루게 됩니다. 자, 강의 진행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보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경찰 개념이 논의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의 이제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죠. 자, 이 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이제 구분이 나와 있고요. 자, 비교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뭐 경찰권의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권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 그러니까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자, 왕의 통치권, 통치권의 수단으로 우리 경찰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의 기초가 통치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통치권에 의해서 우리가 권력적인 명령 강제를 하기 때문에 국민과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대립적인 그런 관계가 되겠죠. 자, 권력적 수단을 이용해서 명령 강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는 대립적이고 수직적이다. 자, 그리고 이제 영미법계를 보시면은요. 자, 지방 분권적인 자치제 경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경찰은 이제 자치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권력적인 수단을 사용을 하고요. 자, 지도, 권고, 계몽, 서비스 이런 것들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시민과 수평적인, 친화적인 그런 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수평적이고 그리고 뭐 상호 협력 관계, 동반자 관계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프랑스는 어디입니까? 대륙법계죠. 자,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에서 행정경찰은 뭐 행정경찰 영역 질서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법영역 자, 수사 체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미법계는 이런 구분이 없었죠. 자, 그래서 행정경찰 은 행정 영역만 그리고 사법경찰은 사법 영역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행정경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범죄 수사는 우리 행정경찰의 임무가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미법계는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경찰이에요. 그냥 경찰이 범죄 수사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범죄 수사를 당연히 고유의 자기들의 임무로 생각했던 것은 어디냐? 영미법계다. 자,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분한 곳은 어디입니까? 대륙법계. 구분하지 않은 곳은 영미법계. 범죄 수사를 고유의 임무로 생각한 곳은 영미법계. 자,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개념의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자, 경찰은 무엇인가 존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자, 그 다음에 성질, 발동 범위를 중심으로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소 과정. 그래서 이 축소 과정 우리가 고대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경찰의 개념을 공부하잖아요. 그죠? 자, 그것과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이제 활동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역할, 기능의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뭐 성질이라든지 자, 경찰권 발동 범위 를 중심으로 발달을 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경찰 활동을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경찰 개념이 논의되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논의된 것은. 자, 여기는
영미법계였죠. 영미법계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찰 국가 시대에서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 유지만 할 뿐 적극적인 공공복지 증진 위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축소 과정, 대륙법계의 축소 과정을 공부했을 겁니다. 자, 17세기에서 보면은요. 자, 17세기에서 자, 17세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경찰과 행정의 미분화. 자, 그리고 17세기 이후에는 이제 분화가 됐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국가 목적적 작용과 사회 목적. 자, 이게 전부 다 행정이에요. 그죠? 전부 다 행정인데, 자, 국가 목적적 행정. 자, 군, 사, 제, 외. 그리고 사회 목적적 행정은요. 내무행정이죠. 내무행정. 자, 그래서 군사, 사법, 재정, 외교. 자, 그리고 내무행정. 자, 이 내무행정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적극적인 복지 증진. 자, 그리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 요런 자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17세기에서는요, 이런 국가 목적적 작용. 자, 이 국가 목적적 작용. 이제 국가가 이제 발전하면서 국가의 기능들이 이제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뭐 전문화를 요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 군사, 사법, 재정, 외교 요런 것들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예요. 요때 17세기에 들어와서. 그래서 남는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사회 목적적 행정인 자, 내무 행정만 남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내무 행정에는 뭐 적극적인 복지 증진, 소극적인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우리가 경찰이요. 뭘 사용할 수 있었다?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이게 이제 18세기로 가면은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경찰 국가 시대 17세기 맞죠? 자, 이게 17세기 얘기하는 겁니다. 소극적인 치안 유지만 할 뿐 적극적인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거는 몇 세기입니까? 18세기죠. 18세기. 자,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자,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우리가 강제력 사용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2번 X.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97조는 경찰의 직무 범위에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자, 경찰의 직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 자, 이게 뭡니까?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대륙법계 축소 과정 공부하실 때요. 2차 세계대전. 자, 요때 뭐가 단행됐죠? 비경찰화가 단행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파생된 어떤 그 이론이요.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개념이 파생됐죠? 자, 우리 독자성, 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자, 우리가 뭘로 나눌 수 있다? 자,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협의의 행정경찰을 우리가 비경찰화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건축, 뭐 산림, 뭐 위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자, 전에는 경찰이 다 했습니다. 하지만 비경찰화가 단행되면서 자, 이제 이게 일반 행정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 경찰, 그냥 조직상으로 우리 경찰이 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자, 요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요 개념, 협의회 행정경찰적 사무, 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 지방자치법전에 뭘 규정하고 있느냐. 자, 이거는 우리가 암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 이건 지방자치법전에서는요. 자, 요런 것들이 있었죠. 자, 질서, 안전, 위생. 위생사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생사무. 자, 요게 협의회 행정경찰적 사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외시킴으로써 땡. 자, 그래서 3번은 X가 되는 겁니다. 자,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자, 그러니까 우리 경찰의 임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시킨 법, 그리고 판례. 자, 요거는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암기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암기법만 제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자, 일반 란트법에서는요, 절박한 위험입니다. 벌법, 질, 자, 제. 자, 행정, 의무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치, 질, 안, 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이거 연역순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대로. 자, 연역순입니다. 이 시간 흐름대로, 이 순서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란트법, 경제처벌법전, 뭐 죄와 형벌법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방자치법전입니다. 그리고 경찰 행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질서, 자유, 재산보호, 질서, 안전, 위생. 자, 그리고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 자, 여기에다가 하나 좀 추가를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이거는 뭐다? 자, 소극 목적, 경찰의 임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한 계기가 된 그런 판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암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거를, 자, 일반 란트법은 1794년 그리고 1795년 뭐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1882년. 자, 그 다음에 1884년, 그 다음에 자, 1931년, 뭐 이렇게 그냥 이대로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도 되는데, 자, 뭐 이게 좀 암기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냥 이 순서만 알고 계셔도 이 순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아셔야 되는데 이 순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이걸 또 하나의 지문으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계속 나올 거다 했었죠. 실제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 내용 연결하는 거, 연역 문제 그리고 내용 연결하는 거, 이거 지금 이렇게 암기하는 거는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1절만 하는, 그러니까 노래방 가가지고 1절만 하는 건 요때에는 범법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만 하는 범법질 자제해라. 그 다음에 국민들이 치질 아니라고 해도 행정 의무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두 문장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운데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소극 목적에 한정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경찰의 임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한 판례. 자, 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뭐예요? 자, 크로이츠베르그 그 언덕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베를린 경찰청장이 한 고도 제한 명령. 자, 요거는 복지를 위한 명령. 자, 니네들 복지를 위한 명령을 할 수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야 라고 한 그런 판결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목적, 경찰의 임무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답을 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 임무를 축소하는
경찰 임무 축소와 관련되어 있다.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전 우리가 암기한 대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치, 질, 안, 위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위가 뭐였습니까? 위생사무였죠. 이 위생사무가 뭐였습니까? 이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제외시킨다? 땡이죠. 자,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이 어떤 질서 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그럼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 그런 일반 행정기관이 협의의 행정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그러니까 우리 경찰한테 하라고 한, 그러니까 보통 경찰기관에 하라고 한 그 사무에 관한 그 임무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법 3조와 경직법 2조에 나와 있는 자, 우리 임무, 그 직무 뭐 요런 것들을 일반 행정기관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 이게 경찰법 3조와 경직법 2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자, 일반 행정기관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뼈대를 그때 잡기로 했었어요. 자, 그래서 자, 형, 법, 제, 조. 자, 그리고 실, 이, 학, 작용. 이렇게 두 가지 뼈대를 이렇게 잡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요거는 실정법상, 그러니까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누구한테, 그러니까 경찰법 3조, 경직법 2조에 나와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보통 경찰기관, 보통 경찰 기관에 하라고 이렇게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 이런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 조직상, 우리 경찰,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경찰이라고 불리우는 자, 우리 조직이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 중심, 우리 제도 중심, 그러니까 조직을 보는 겁니다. 조직을 중심으로 구별을 해본 거고요.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상, 자, 학문상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자, 뭐 비경찰화 되기 이전에 경찰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경찰화 되기 전에는 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찰이 다 했었죠. 뭐 위생사무라든지 뭐 산림, 뭐 건축, 허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경찰이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경찰화 되기 이전에 경찰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기존에는 경찰이 담당했지만 지금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작용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지금 우리 경찰이 하고 있는 것,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좀 크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론적, 학문적인 개념으로서 이 작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자, 누가 하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경찰 기관이든 자, 일반 행정 기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국민들한테 명령 강제하는 작용, 요런 작용을 한다면 보통 경찰기관이든 일반 행정기관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부른다고 이론적, 학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용을 보는 거죠. 작용. 이런 걸 하면 보통 경찰이든 일반 행정기관이든 상관없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야. 자, 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어떻게 해요? 지금 법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입법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범죄 피해자 보호 이게 없었잖아요, 전에는. 그런데 요게 요번엔 들어갔죠. 그런데 나중에 뭐 이제 범죄 수사라든지 뭐 이런 게 뭐 제3의 수사기관이 나오면서 우리 경찰 임무에서 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시대 흐름에 따라 국가마다 뭐 이렇게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현 제도상 이거를 경찰기관이라고, 경찰을 둔다라고 우리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경찰법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고 제도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직을 중심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중심으로, 자, 조직 중심으로 보통 경찰기관도 있을 것이고 일반 행정기관도 있을 겁니다. 조직이. 자, 그런데 조직 중심으로 뭘 기준으로? 이 보통 경찰기관 중심으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경찰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 일반 행정기관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일반 행정기관이 경찰 활동, 그러니까 뭐 질서 유지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 어떤 작용, 질서 유지 작용을 한다라면, 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권 분립 사상에 따라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해당한다. 자,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피식 웃을 정도의 뭐 이제 쉬운 문제죠. 자, 우리는 목적에 따라서 상권 분립 사상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정경찰은 또 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자, 우리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권한과 책임 정도에 따라서 자, 이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자,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자, 그리고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서 예방경찰과 자, 진압경찰,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위의 정도라든지 자, 뭐 어떤 담당 기관에 따라서 어떻게 평시경찰과 자, 비상경찰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번지수 찾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삽목행사, 자, 독보협, 그리고 뭐 건국자, 발예진, 질질봉, 위담평비. 자, 이거는 위의 정도에 따라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자, 위의 정도 이거 없이 담당 기관에 따라 뭐 평시경찰과 뭐 비상경찰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두 글자를 넣어놨어요. 위담평비.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번지수 찾는 문제 하나 해결하시면 되고 내용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사법경찰과 연결을 좀 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 행정경찰과 좀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렇죠. 자,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주고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상권 분립 사상에 따라서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목적과 목적에 따라 그리고 상권 분립 사상에 따라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눈다. 이 얘기인데 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은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 자,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반대로 되어 있죠, 지금.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하고 연결을 좀 시켜주시고요.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셔야 옳은 답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틀렸죠. 자, 요거는 전에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우리 그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다뤘었어요. 자, 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위생, 뭐 관세, 살림 뭐 이런 것들 딱 있고, 자, 그리고 우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한번 했었는데, 자, 사, 정, 보, 서비스 활동. 자, 이렇게 암기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사법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 서비스 활동. 자, 요런 것들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들어가고요. 여기에만 들어가지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그래가지고 이 사법이 여기에 있었죠. 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치경찰제도는 타행정 부분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협조 조정이 원활한 거는 자치경찰입니까? 국가경찰입니까? 국가경찰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죠. 자,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귀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 자, 요거 잘 물어봐요.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 자, 장단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경찰 같은 경우에는, 자, 요런 것들이 좀 잘 나오죠. 자, 경찰 활동에 자, 능률성이라든지, 자, 기동성, 또 통일적 지휘 체계, 그리고 요게 지금, 우리 문제에 나온 거고요. 타 행정 부분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도 가능하고 전국적인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이 있고, 자, 그리고 조직, 광역,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고요. 자치경찰에는 조직이 좀 작다 보니까 조직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개혁이 용이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용이하고 인권, 민주성이 보장돼서 주민의 지지를 받기 쉽다. 그리고 지방 특성에 적합한 경찰 행정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여기에 장점은 여기에 단점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장점은 또 여기에 단점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뭐 쉬운 내용이니까요. 이런 특징들 좀 잘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7번. 공공의 질서라 함은 당시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원만한 국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적 전제 조건이 되는 각 개인 행동에 대한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자, 요거는 좀 쉬운 문제인데 이게 또 잘 나오는 거라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성문규범의 총체가 아니라 뭐였죠? 자,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요것만 잡고 갈게요. 자, 7번. 공공의 질서라는 것은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 우리 임무 파트에서 파생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경찰의 이제 기본적인 임무가 뭐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뭐를 방지하는 것? 위험,
위험을 방지하는 것. 이게 우리 경찰의 기본적 임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녕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자, 뭡니까? 법질서의 불가침이라든지 국가의 기능과 존립에 대한 불가침, 그리고 개인의 법익. 자, 그래서 이 안녕이란 개념은 국가와도 관련되어 있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뭐 이중적 개념이다. 자,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에서 뭐 제1요소는 자, 법질서의 불가침. 자, 이게 제1요소다. 자, 요런 것들 문제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질서에 관련해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거 나온 것처럼 자,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그리고 이건 시대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그런 개념이다. 자, 그리고 이런 질서라는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자, 그리고 질서라는 개념은 어떤 재판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받는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에서 위험의 개념과 자, 손해의 개념. 자, 요거를 또 막 바꿔서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것도 좀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위험의 현실성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경찰 개입은 이 구체적 또는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고,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경찰 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식 여부에 따라서 외관적 위험과 자, 오상 위험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추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혐의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었어요. 자, 각 내용은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추상적 위험과 자, 추정적 위험. 자, 이게 말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를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해요. 자, 그러니까 요거 좀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관적 위험과 오상 위험. 자, 경찰관이 뭐 판단 뭐 잘 한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자, 이 경찰관한테 민형사상 책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국가의 손실 보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 오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자, 객관적인 판단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민형사상 책임 있고 국가 배상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위험 혐의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조사 차원에서 경찰 개입이 정당화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그러니까 요 질서에 대해서 요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적 위험이죠. 그럼 추상적 위험이면은 뭐랑 연결시켜 줘야 돼요? 구체적 위험입니다. 자, 위험의 현실성 여부에 따라서 자,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이걸 이제 추정적으로 해가지고 바꿔서 출제를 잘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추상적 위험은 경찰 법규 명령으로서 자,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자, 요거는 옳은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 위험은 뭐예요? 내 눈앞에 지금 위험이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 것이고, 추상적 위험은 뭡니까? 구체적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는 적어도 오상 위험, 추정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 그리고 오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자, 이거 애매하죠. 이것 때문에 뭐 그냥 바로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실 수도 있었을 법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는
적어도 추상적, 그러니까 구체적하고 추상적 위험하고 항상 세트예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오상 위험. 자, 이거는 인식 여부죠.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 혐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개입에 관련된 것은 자,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입니다. 추정적 위험, 이 오상 위험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9번도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 관할, 범죄 수사에 관한 임무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거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 그 연장선상입니다. 이제 관할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그 대륙법계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을 했었나요? 하고 있었죠. 죄와 형벌법전 18조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행정경찰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정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범죄 수사는 누구네 거예요? 우리 행정경찰 거예요? 사법경찰 거예요? 사법경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임무가 아니에요, 수사는. 하지만 영미법계는 이 구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없었죠. 그냥 경찰이 범죄 수사를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물에 관한 중 범죄 수사에 관한 임무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어디?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경위와 파견. 국가경찰 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다. 맞죠? 자, 경위는 회의장 안에서, 그렇죠.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 단순 조문 문제고요. 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회 아니냐, 회의장 아니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포한 다음에 의장 지시를 받으면 됩니다. 자, 하지만 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이라면요. 국회의장의 지시 없이 체포할 수가 없죠.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걸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자, 국회 안입니다. 국회 안은 어떻게? 체포 후 지시 받으면 돼요. 그죠? 체포 후 지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현행범이 있을 때, 자, 국가경찰공무원은 반드시 사전에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 체포해야 된다. 땡이죠. 자, 사전에 반드시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체포를 해야 하는 것은 어디일 때? 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일 경우에, 자, 이럴 때 지시를 받아서 체포, 선 지시 후 체포입니다. 자, 국회 안은요. 선체포 후 지시. 자, 그리고 회의장 안에서는요. 선 지시 후 체포입니다. 후 체포. 자, 요거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외교 공간과 외교관 개인주택은 치외 법권 지역이다. 자, 외교사절에 승용차, 보트, 비행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도 이제 교통수단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외교 공간은 불가침의 대상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통수단, 이런 것들도 불가침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었죠. 자, 되죠. 교통수단도 자, 포함되는 겁니다. 되지 않는다. X.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우리 소파 미군 기지 내 시설 내,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두 가지 좀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범인을 우리가 추적하는 경우, 그럴 때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습니까? 동의받았을 경우, 그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자,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 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 감아 주었다. 자, 그러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 활동의 기준 중에서 어디에 관한 문제입니까? 공접이죠. 공정한 접근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거기에서 공정한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자, 편들기, 해태와 무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자, 요거 뭐 공공의 신뢰? 이거는 이제 법 집행을 잘할 거야.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서 법 집행을 할 거야라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공공의 신뢰는 틀렸습니다. 자, 뭡니까?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1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순경은 강도범을 추적하다가 골목길에서 칼 든 강도와 조우했다. 자, 뭐 정순경 갑자기 정순경이 나와요. 자, 김순경입니다. 김순경. 자, 김순경은 계속 추격하는 척하다가 강도가 도망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거는 뭐 한 겁니까? 국민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경찰은 이거 법 집행 제대로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쓱 빠진 거죠. 법 집행 안 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저버린 겁니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거죠. 공공의 신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는 공정한 접근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 자, 신뢰에서도 법 집행. 엄정한 법 집행에 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15번 X가 되겠죠. 자, 1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전문 직업화의 문제점으로 자, 소외. 자, 요거는 뭡니까? 맥락을 잘 못 보는 거죠. 맥락을 보지 못한. 자, 소외는 전문직이 되는데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 요거 뭐예요? 기회 상실하는 거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차별이죠, 차별. 자, 차단되는 것. 자, 이런 기회가 차단되는 것. 요거는 차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소외는요, 맥락을 국지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고. 자, 그래서 차 마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자, 우리 경찰관들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 그 소맥 엄청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니네 소맥 잘 마시니? 못 마시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니네들 지금 못 마셔도 앞으로 이제 조금씩 마셔야 돼. 그러니까 소맥은 차차 앞으로 마시게 될 거야라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넣어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부권주의라든지 뭐 사적 이익을 위한 데다가 뭐 자신의 뭐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사용하는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소외와 차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트버그입니다. 자, 펠트버그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루는 비현실적이고 나아가서 경찰인에 대한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맞아요. 맞는데 요거는 이렇게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셔먼. 자, 그 다음에 자, 펠드버그. 여기에 대해서 또 델라트르. 자,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셔먼은 뭐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요거를 얘기하신 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작은 호의,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게 된다. 자, 이렇게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이렇게 큰 부패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뭐 금지하자,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펠트버그가 이렇게 호의와 뇌물 구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거고요. 자, 델라트르는 어떻게 또 비판을 합니까? 그래, 모든 경찰인들이 이렇게 부패로 빠져드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빠져드는 거는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호의를 금지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셔먼과 델라트르는 어때요? 자, 작은 호의 뭡니까? 금지. 자, 펠트버그는 허용.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번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이론으로서 자, 신임
신임 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 사회화를 통해서 물들게 된다는 것은 구조 원인 가설이다. 자, 이건 경찰이 왜 부패로 빠지는가에 대한 문제죠. 자, 그래서 개인적 결함, 조직적 결함, 사회적 결함.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우리 개인적, 그러니까 나중에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우리가 사전에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해가지고 얘가 유입됐다. 그래가지고 얘로 인해서 우리 조직이 부패에 물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썩은 사과 가설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이 이미 부패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임 경찰들이 들어와서 이제 조직 내에 어떤 이런 사회화를 통해서 이 신임 경찰이 썩게 된다. 그래서 뭐 다 같이 썩는 거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구조 원인 가설이죠. 자, 구조 원인 가설입니다. 그래서 구조 원인 가설을 얘기한 학자 3명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구로 립바 이렇게 암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구조 원인 가설은 구로 립바, 구로 가서 닉바 사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 원인 가설. 자, 로벅, 니더, 호퍼. 자, 그리고 바커가 대표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볼 게 뭐냐면 이 3번 보시면 자, 구조화된 조직도 부패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 또 뭐 법과 현실의 괴리 이런 문제도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적절한 예가 수사비. 자, 혼자 출장을 가면서도 2명분을 받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로 알면서 눈 감아주는 거 뭐 나갔다가 이제 퇴근 시간인데 퇴근했다고 밥 먹고 들어와 가지고 다시 찍고 이게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 자, 이런 뭐 다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 침묵의 규범과 또 반대되는 그 개념을 또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게 뭐였죠? 휘슬 블로잉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의 어떤 잘못된 것, 비행이라든지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일일이 참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비지바디니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때문에 틀린 겁니까? 자, 학자가 틀렸죠. 자, 코헨과 펠드버그가 아니라 자, 로벅, 니더호퍼, 바커가 얘기한 겁니다. 구조 원인 가설은요. 자, 그래서 18번 X가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입니다. 자, 요거 보시고 이게 뭐지? 하셨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일단 우리 그 청탁금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죠? 개정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 강령이 개정이 지금 앞두고 있죠. 시행을 앞두고 있죠. 자, 그래서 5월 27일 날 공무원 행동 강령 이 시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은 뭡니까? 훈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개정이 됐으니까 자, 우리 것도 이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제가 바뀔 거 예상하고 문제화 시킨 겁니다. 자,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죠. 뭐 이 전에 바뀌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외부 강의를 할 때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미리 신고하는 게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거는 옳은 내용이니까 그대로 봐주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상 자,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 강의 등 요청 명서 등 뭐 이렇게 서식에 따라서 소속 기관 장한테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원래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마친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해라. 자, 뭐 다만 외부 강의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거 옳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거 봤다고 해가지고 또 그 국가법령정보센터라든지 또 들어가지고 또 찾아보면은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공무원 행동 강령을 보고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는 뭐 내년 21년 시험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것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10일 이내로 바뀔 거니까요.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거 이제 지워 주시고요, 머릿속에서. 자, 이렇게 바뀔 거니까 이거를 좀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탁금지법입니다. 자,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한테 1회 100만 원, 자, 또는 매 회계 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받을 수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거나 요구, 약속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공직자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요게 얼마였죠?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어떤 이런 규정들을 위반해 가지고 그냥 직무수행한 자. 자, 이런 사람들이 2천만 원이었죠. 2천만 원. 자, 그리고 2년 이하. 그래서 3년짜리에 해당하는 것, 3년짜리에 해당하는 거는 요걸 위반한 거예요. 자,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2천만 원 이하. 자, 요거는 요거에 위반해 이게 아니라 청탁 받고 그냥 직무 수행한 자. 그런 공무원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천만 원이 아니라 자, 3년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다. 3년 3천만 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과태료 규정 있잖아요. 그죠? 과태료 규정. 그것도 좀 우리 같이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자, 이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부정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자, 1항 1호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동일인한테 자, 요런 것들, 요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 자, 3년 이하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부정청탁 받고서 그에 따라서 그냥 직무 수행한 공직자 자, 이런 사람들은 2년 이하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건 이제 여기서는 자, 위에는 뭐였어요? 징역과 벌금이었죠. 자, 근데 이제 과태료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3천만 원. 자, 그리고 2천만 원. 자, 그리고 1,000만 원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리고 2천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1천만 원의 과태료.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자, 3자를 위해서 다른 공직자한테 부탁한 공직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3자, 제3자. 자, 3자를 위해서 어떻게? 공직자가 공직자한테 청탁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얼마요?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항봅니다. 자, 3자를 위해서 공직자한테 부탁을 한 일반인이에요. 자, 이 괄호 안에 내용을 다 이렇게 다 보시면 자, 한자 이건 사인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다 빼야 돼요. 자, 그래서 자, 3자를 위해서 공직자가 아니라 일반 사인입니다. 사인. 뭐 그냥 다른 사람이 공직자한테 청탁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얼마? 2천만 원입니다. 자, 이 1,000만 원짜리. 자, 3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자, 3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자, 사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사인이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3자한테 제3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자가 공직자한테 청탁을 한 겁니다. 자, 요거는 1,000만 원. 그래서 3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자,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번까지 해서 문제 다 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다가 뭐 언제든지 뭐 질문하실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뭐 제 카페 검색, 제 이름 검색하면 이제 네이버에서 카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고시뱅크
쪽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